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학 파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파트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산과 염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산과 염기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는 산과 염기. 자, 나는 산이라는 단어 잘 모르는데요, 염기라는 단어 잘 모르는데요, 하지만 산, 염기 엄청나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보시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는 시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약은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 그리고 염기,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는 시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 시약의 명칭은요, 총칭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지시약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그 약품에 의해서 성질이 표현되는 것, 색깔이 변한다거나 어떤 굳기가 강해진다거나 기타 등등의 성질에 따라서 색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물질을 얘기합니다. 주로 지시약은요, 색깔 변화로 나타나는, 이렇게 색깔이 변화되면 이건 산이야, 이렇게 색깔이 변화되면 이건 염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자, 용액의 성질을 알고 분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 지시약을 이용해서 산과 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시약들은요,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등과 같이 우리가 다양한 지시약들이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쭉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산성 용액에서는요,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의 경우에는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리트머스 종이는요, 두 가지 종류의 색상의 종이가 있습니다. 푸른색 종이가 있는가 하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을 확인하는 이 리트머스 종이의 경우에는요, 푸른색 종이를 사용합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경우에는 산성 용액과 만났을 경우에 붉은색으로 색 변화를 일으키죠. 자, 또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경우에는요, 그냥 무색 투명한 용액입니다. 무색 투명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저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에도 역시 무색입니다.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산성 아니면 염기성의 물질 중에서 이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모를 때 그 물질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무색이다, 그럼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염기성 용액의 경우에는요, 산성 용액에서 나타난 모든 지시약의 색에 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염기성 물질이 맞닿았을 때 푸른색으로 색 변화를 일으키고요, 무색 투명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 물질과 만났을 때 붉은색으로 색 변화를 합니다. 아주 예쁜 붉은색으로 색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색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그럼 염기성 물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의 종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식초 굉장히 신맛이 강하죠. 그래서 어떤 새콤달콤한 반찬을 먹을 때, 아니면 새콤달콤한 요리를 할 때 식초를 집어넣죠. 자, 레몬즙도 식초만큼이나 신맛을 자랑합니다. 사이다나 묽은 염산과 같은 물질도요, 역시 먹으면 안 되겠지만, 사이다는 먹어도 되지만 묽은 염산은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산이라고 끝자가 염산하고 끝났죠. 자, 염기성이 아니라 묽은 염산이지만 산하고 끝났기 때문에 산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염기성 물질, 실생활 속 염기성 물질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세정제가 거의 다 염기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리세정제, 빨래비누, 그 다음에 석회수, 그 다음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이런 것들이 다 염기성 물질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묽은 수산화나트륨 하면요, 수산화나트륨 해서 이것은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으로서 굉장히 미끄덩거리는 느낌 살짝 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만져보면 안 되겠죠. 자, 유리세정제, 빨래비누를 포함하여 이러한 염기성 물질이 있는데요, 염기성 물질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미끄러운 겁니다. 미끄러운 물질들은 염기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식초나 레몬즙과 같이 신맛을 자랑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산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맛을 내는 모든 물질은 산성이라 생각하시고 드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산성과 염기성 물질을 구별하는 지시약 조금 전에 배웠는데요, 그런 지시약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붉은 양배추를 이용하여 지시약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붉은 양배추를 끓이면요, 붉은색 양배추 물이 나옵니다.
붉은색 양배추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식초가 떨어진 부분만 붉은 양배추 색깔이 변합니다. 그 색깔 변화를 확인하면 우리는 이것은 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붉은 양배추 실생활에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산성용액의 경우에는요, 묽은 염산이라는 산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산성용액과 어떠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총 4개의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는 직접 실험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산성용액에 달걀 껍데기를 넣어 볼 겁니다. 이때 사용한 산성용액은요, 묽은 염산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를 집어넣으면요,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때 나오는 기포는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기포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고요. 바깥쪽 막, 바로 달걀 껍데기의 바깥쪽 막은 녹아서 사라집니다. 너무나 재밌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초달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초달걀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렇게 바깥쪽 막만 남는 거. 그 계란 껍질 딱딱한 거 있죠? 그건 녹아요. 그리고 안쪽이 얇은 바깥쪽 막만 남아요. 그래서 말랑말랑합니다. 재밌겠죠? 자, 또 다른 산성용액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 묽은 염산이라는 산성용액을 이용해서 대리석 조각이라는 물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묽은 염산이라는 산성용액에 대리석 조각을 집어넣으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면서 대리석의 크기가 점점 녹아요.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대리석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성분이 기포로 변환되어 뽀글뽀글 발생하면서 그 부분이 녹아서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자, 염기성 용액의 실험 2가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 용액으로는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달걀 흰자를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흰자가 흐물흐물하게 거의 녹은 것처럼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인 달걀 흰자와 염기성 용액이 반응하면 이렇게 흐물흐물 녹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역시 염기성 용액에 두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또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형태의 두부를 넣어봤더니 역시 두부 또한 달걀 흰자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염기성 용액은 단백질의 성분을 녹이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이 두부는요, 뿌옇게 흐려져요. 왜냐하면 두부가 녹아서 용액을 뿌옇게 바꾸어주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여러분들 댁에서 아세트산 또는 식초 이런 거 있죠. 이 식초를 이용해서 이러한 실험을, 산성용액에 관련된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 대신에 비누물을 이용해서 이 같은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밌는 결과 나올 테니까 반드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한번 섞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삼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따로따로 실험을 해보았잖아요. 이제는 산성용액 조금, 염기성 용액 조금을 2개를 같이 섞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요, 산성의 성질도 약해지고요, 염기성의 성질도 약해집니다.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면 산성의 성질이 염기성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요, 염기성의 성질이 산성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산과 염기를 이용한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4가지만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속 쓰릴 때 병원에 가면 겔포앵이라는 어떤 약을 처방해 주는데요. 그 약은요, 제산제라는 약제입니다. 제산제는요, 염기성 성분이에요.
윗속이 쓰리는 건요. 속이 쓰리는 것은 윗속에 들어있는 이 염산이 과다하게 분비됐기 때문인데요. 염산은 바로 산성 물질이죠. 이 산성 물질이 너무 과다하니까 산성 물질의 성질을 좀 죽여주는 염기성 물질을 먹어주어야 하는 거죠. 그 염기성 물질이 바로 제산제가 되는 겁니다. 변기 청소에 산성세제를 사용한다. 변기 안에 끼는 그 때 있죠. 물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물이 안에 붙어서 생성된 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때들은요, 염기성 물질입니다. 염기성으로 구성된 그 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성의 물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산성세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통 거품이 나는 세제는 염기성이 많은데요. 굳이 산성세제라고 쓰여져 있는 세제를 사용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식초로 닦아내는 것도 이용의 한 예입니다. 생선을 손질한 도마, 생선 비린내가 심하게 나죠. 그 생선 비린내를 나게 하는 성분이 바로 염기성 성분입니다. 여러분 생선 껍질 만져보시면 미끄덩 미끄러운 느낌을 받으실 건데요. 미끄러운 감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염기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생선을 다지고 손질하고 남은 그 생선 냄새, 비린내, 그것이 바로 염기성 물질인데요. 그 염기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성인 식초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비린내를 싹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농작물의 수확이 끝난 논밭에 석회 뿌리기. 농작물의 수확이 끝난 논밭은요, 지금 굉장히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예를 들어 산성비에 의해서 산성화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많은 염기성 물질들이 음식물로서 식물에게 흡수가 되었다면 남은 건 산성 물질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농작물의 수확이 끝난 논밭은 산성화되어 있을 텐데, 산성화되어 있는 논밭에 석회라는 염기성 물질을 뿌림으로 인해서 중성화시키는 거예요. 산성과 염기성이 섞여서 아무런 성질도 나타내지 않는 것, 산성의 성질도 나타내지 않고 염기성의 성질도 나타내지 않는 현상을 중성 상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이용들이 모두 중성 상태로 바꾸기 위한 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번에는요, 바로 5단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산과 염기에 대해서는요, 실생활 속 이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생활 속 이해가 참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단원으로 들어가서요, 연소와 소화단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에 대한 단어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연소는요, 탈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탈물질은 참 많죠. 종이도 탈 수 있고요. 나무도 탈 수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불을 갖다 대었을 때 탈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요, 그 탈물질들을 탈 수 있게 연소시키는 방법은요, 공기 중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고 열과 빛을 내며 아주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렇게 타는 현상을 바로 연소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연소를 시킬 때 꼭 필요한 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소해야 할 물질, 바로 탈물질이 필요하고요. 탈물질은요, 이렇게 열과 빛을 내면서 활활 타오르는 물질을 바로 탈물질이라고 합니다. 양초에서 탈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죠. 양초 안에 박혀있는 심, 그것이 바로 탈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이 타는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물질이 타는데 필요한 물질, 그렇죠.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 아무리 탈물질에 불을 붙여도 이 탈물질은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은근히 사용할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물질의 연소가 시작될 때에도요, 반드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발화점이라는 건데요. 발화점은요, 물질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온도를 바로 발화점이라고 하고요. 물질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온도라는 것은 물질이 불이 딱 붙어서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타지 않겠죠.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화르륵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탈물질의 발화점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온도가 20도만 돼도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20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화르르 불이 붙어서 탈 수도 있는 거죠. 사물마다 발화점이 모두 달라서 그 발화점만 넘기면, 발화점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 무조건 탈물질은 연소됩니다. 자, 물질을 연소시키는 방법, 바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고요. 연소 후에 공기가 잘 뻗어나올 수 있도록, 즉 계속해서 산소가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는요, 물질이 연소할 때 생기는 물질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물질이 연소, 즉 탈물질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 연소가 되는 상태, 그때 연소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우리 종이만 태워도 무언가가 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물질이 연소된 후에 무언가가 남습니다. 남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 알코올, 나무, 종이, 가스를 연소시켜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초, 알코올 이런 모든 물질들은요, 물질의 크기나 알코올은 양이 줄어들 거고요, 나무도 다 타서 크기가 줄어들겠죠. 종이도 다 타서 정말 이게 양인지 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줄어들 거고요, 가스 또한 그 양, 용량이 줄어들겠죠. 또한 초나 알코올, 나무, 종이 등등이 타면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자, 물이 생기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양초에 불을 붙였을 때 하얀색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금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하얀색 연기 무엇일까요?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자, 물이 생성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자, 어떤 유리, 양초에 불을 붙이고요, 유리병 또는 비커로 딱 덮습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고요, 비커로 뒤집어서 덮어요. 공기는 이 비커의 아래쪽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비커에는요, 시간이 흐르면 비커의 벽면에 물방울이 맺힐 겁니다. 물방울이 맺힌다는 것만 봐도요, 우리는 물방울, 즉 물이 생성됐음을 아는데요. 이것이 물이 아니라 다른 알코올일 수도 있잖아요. 물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 물에 갖다 댈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액체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웠을 때 붉은색으로 바뀌면 물이라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이 안에 가득 찬 어떤 뿌연 연기들이 있을 텐데요. 이 연기들은요, 비커를 다시 똑바로 세운 후에 바로 이 안에는 기체들이 가득 차 있겠죠. 바로 연기가 차 있을 텐데요. 여기에 석회수라고 해서 석회수를 넣으면, 석회수는 무색투명한데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 겁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을 목격한다면 바로 저 안엔 이산화탄소가 있구나,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면 되겠죠. 바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와 석회수를 이용하여 물인지 아닌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 연소를 한번 시켜봤어요. 물질 연소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없다면 물질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자, 첫 번째, 바로 탈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초가 되던, 양초가 되던, 종이가 되던, 나무가 되던 무언가가 장작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바로 탈물질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공기 중에 산소, 충분한 양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조금밖에 있지 않는다면 그 불은 금세 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작에 불을 붙이고 하고 불어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산소를 좀 공급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딱 탈물질 존재하고요, 공기 중에 산소 충분한데요, 발화점이 되지 않으면 절대 탈 수 없습니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싯돌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라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이 3가지의 조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의 단골 손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했다면 반대로 불이 막 났을 때 그 불을 꺼뜨리는
소화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소화란 이 연소의 조건 세 가지, 발화점 이상의 온도, 충분한 양의 산소, 그 다음 탈물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탈물질을 치워버린다거나 아니면 가스, 그렇죠? 가스에서 가스불이 나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게 한다면 불이 나지 않겠죠. 아니면 종이, 장작을 때우다가 장작을 끄고 싶으면 장작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아니면 산소를 완전 차단해버리면 더 이상 불이 탈물질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니 붙지 않겠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낮추어주면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발화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소화라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화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소화기는요, 산소를 차단하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소화기를 슉 뿌려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얀색 가루가 그 위에 뒤덮이죠. 그러면서 산소와의 반응을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산소와의 반응을 차단하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탈물질이 더 이상 붙지 않는 거죠. 발화점 이하의 온도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소화기가 소화를 시켜주는 대표적인 도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연소 그리고 소화까지 했습니다. 연소와 소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연소의 세 가지 조건,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그다음 탈물질, 상식입니다. 소화기만 보고도요, 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탈물질을 없애버리면 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화학 파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생물 파트 첫 시간 들어갑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다음 시간 생물 파트 첫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